전라남도 끝자락 바다 냄새가 골목마다 스며드는 작은 항구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아리는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을 서선장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서인규가 한때 어선을 몰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집안을 들여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인이 8살 되던 해 겨울,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주먹을 피해 장롱 뒤에 숨었습니다. 어머니 송명진의 비명소리가 벽을 타고 흘렀지만 이웃집 불은 그대로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긴팔 옷으로 팔을 가렸습니다. 할인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학교 가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낮고 떨렸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집안에서는 말을 아껴야 했습니다. 말은 곧 위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슈퍼 앞에서는 누구보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 대문을 닫는 순간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꼴이야. 술 냄새와 함께 쏟아지는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할인은 그 말들이 자신의 가슴 어딘가에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그렇게 이 집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할인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할인아, 집에 무슨 일 있니?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은 익숙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할인은 처음으로 경찰차가 집 앞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참을 기다리다 돌아갔습니다. 법은 문 밖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더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누가 신고했어? 누가 우리 집 일을 밖으로 내놨어?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인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나가야 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할인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성적은 그녀가 마을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췄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인아, 넌 서울대학도 갈 수 있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그 말은 할인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서울. 그곳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할인은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어떡해요?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슴을 눌렀지만 그녀는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한번 돌아서면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오르며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항구 마을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버스 안에서 할인은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다. 그 문장은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진실이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하리는 작은 고시원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비명, 닫힌 문 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꿈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하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괜찮아. 이제 여기 있어. 안전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그녀는 다시 잠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아직 그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 하리는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이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캠퍼스에서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하리는 우연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생존자였습니다. 하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뒤 감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윤재원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폭력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 하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말한다는 것, 드러낸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린은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지도 몰라. 그것은 두려움이자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과거를 마주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하리는 서울에 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에서의 5년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이제 26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강북구의 작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그녀는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에는 노인 돌봄 프로그램을, 오후에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린 선생님,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달려왔습니다. 하리는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동시에 가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차가운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선생님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하리나, 명절 때 고향 내려가? 하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서울에 있으려고요. 벌써 몇 년째야? 부모님이 섭섭해 하시겠다. 하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바쁘신 거 아시니까요. 거짓말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질문이 이어지고 질문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리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리는 혼자였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원룸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늘 창문을 커튼으로 가렸습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닫힌 문. 하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다시 잠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리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고향의 밤하늘은 별이 너무 많아서 두려웠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복지관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윤재원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다큐멘터리 상영회에서 봤던 그 감독이었습니다. 하리는 놀랐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눈 적 있잖아요. 재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상영회 후 짧게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때 명함을 건넸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가정폭력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요. 하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날 당신 표정을 봤어요. 그 눈물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었어요. 재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니요. 하린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재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탁자 위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재현이 떠난 뒤 하린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서 휴지통에 버리려다가 멈췄습니다. 결국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재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달라. 그 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복지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라남도 경찰서였습니다. 서아린 씨 맞으십니까? 아버님 서인규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하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폭력 사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피해자는 어머님이시고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린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병원에 계십니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하리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하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5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습니다. 엄마, 나야. 하리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 있어? 어디야? 오지 마. 괜찮아. 내가 올 필요 없어. 엄마, 내가 겪은 일들. 엄마가 미안해. 그냥 내 인생 살아. 돌아보지 마. 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하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평온함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가방에서 윤재현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하린입니다. 아! 하린 씨! 재현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습니다.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지금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뒤 하리는 홍대 입구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하리는 커피 잔을 붙잡았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하리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침묵. 말은 더듬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하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더 무서워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엄마는 오지 말래요. 돌아보지 말래요.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달라도 돼요.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마주해보고 싶어요. 그 말은 결심이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하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복지관에 휴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유란에는 가족 병문안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셔? 괜찮아질 거예요. 하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습니다. 가방 안주머니에는 윤재현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헤어지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서울역에서 KTX 표를 끊었습니다. 목포행. 5년 만에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하리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마음속으로 되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2시간 반 뒤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냄새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하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목포 사람이세요? 예전에 살았어요. 고향이 그립죠. 그래도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립지 않았습니다. 병원 3층 정형외과 병동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하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306호. 어머니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나가주셔야 해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왼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린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린아,
엄마, 하리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럴 수 없잖아. 넌 내 인생 살아야지. 여기 와서 뭐 하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 구치소! 재판은? 다음 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봤던 그 멍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합의할 거야?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알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경찰이 왔다가 돌아가고 며칠 뒤 조용히 합의서를 쓰고 모든 게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달라야 해. 무슨 소리야? 증언해야 해. 제대로 처벌받게 해야 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사람은 내 아빠야. 가족이야. 가족이라고 다 용서할 순 없어.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도 그 속에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더 오지 말라는 거야. 넌 이미 벗어났잖아. 어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하린은 일어섰습니다.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하린은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슈퍼, 교회, 어린이 놀이터,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화분 밑에 숨겨둔 열쇠를 찾았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들, 엎어진 의자, 사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떠날 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쓴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화를 냈다. 엄마가 울었다. 나는 방에서 길을 막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린 시절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하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리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 어머니의 비명, 자신이 숨었던 장롱. 모든 게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재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혼자 있어요? 네, 주소 보내줄 수 있어요? 가도 될까요?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보냈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원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음식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재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증언 안 하신대요. 하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합의하실 거예요. 예전처럼. 그럼 어떡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재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증언할 수 있어요. 제가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어린 시절 목격한 것들, 겪은 것들,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가족 일을 밖으로 꺼내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집안 망신이다. 가족을 배신했다. 재현은 할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할인 씨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건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되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할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해자 딸분이시죠? 네, 증언하고 싶어요. 어머님께서는 합의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전 어머니가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서를 꺼냈습니다. 진술해 주시죠. 할인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목격한 폭력, 자신이 느꼈던 공포. 1시간이 넘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말을 마쳤을 때 할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십니다. 형사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할인은 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했어요. 진술, 잘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재판이 시작될 테니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뒤 목포지방법원 형사이부였습니다. 할인은 그 사이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고 할인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면회를 가도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묵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 선장네 딸이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할인이 지나가면 대화가 멈췄습니다. 시선이 등 뒤에 박혔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버릇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다니. 집안 망신이 따로 없네. 할인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침묵은 미덕이었고 고발은 배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5년 전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힘들지?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아주머니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옳은 일 하는 거야. 그 말에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옳은 일이 쉬운 적은 없어. 하지만 그게 옳으니까 해야 하는 거야. 김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할인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할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26년간 쌓인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새벽 4시 할인은 윤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받았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연해요. 무섭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린 씨는 이미 해냈어요. 진술서에 다 담았잖아요. 내일은 그걸 소리내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볼 거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법이 당신을 지켜줘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하리는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목포지방법원 앞이었습니다. 재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온 변호사 이수정이 서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들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몇몇 보였습니다. 하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하린을 보았습니다. 하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상습 폭행, 상해. 그 단어들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인 신문 순서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하린을 불렀습니다.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맹세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 내에서 목격한 폭력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8살 때부터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화를 내고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저는 장롱 뒤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팔을, 등을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일주일에 2-3번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날이면 거의 매번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기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더 화를 낼까봐,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저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두려웠고 제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못한 건 폭력을 휘두른 사람입니다. 그 순간 피고인석에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고함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 경위가 아버지를 제지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린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널 키웠어. 이게 은혜를 갚는 방법이야? 하린은 그 눈빛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를 키운 건 의무였습니다. 폭력을 휘두를 권리는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검사가 추가 질문을 했고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하린은 모든 질문에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하린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똑바로 걸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 빗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날아다녔습니다. 하리는 그 먼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가벼워질 수 있을까? 재판이 끝나고 하리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재현이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하리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재현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휠체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할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어. 어머니는 할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지관 김수진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리나, 괜찮아? 네, 괜찮아요. 뉴스 봤어.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필요였어요. 언제 돌아와? 곧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전화를 끊고 할인은 다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인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판결 선고일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은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26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평온함이 더 많았습니다. 오전 10시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 따라 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인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가정 내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법정 경위가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할인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할인은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끝났구나. 네,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니? 할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다 보러 가요. 엄마랑 같이. 택시를 타고 항구로 갔습니다.
어린 시절 할인이 자주 혼자 왔던 방파제였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여기 자주 왔었어. 숨 쉬러. 집에선 숨도 제대로 못 쉬었거든. 할인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할인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엄마, 서울 가요. 여기선 힘들 거예요. 새로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 이젠 두렵지 않아. 한 달 뒤 두 사람은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할인의 원룸 근처에 작은 투룸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남의 이야기 들어주니까 내 마음도 가벼워지더라.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윤재현은 이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담았습니다. 제목은 침묵을 깨다였습니다. 6개월 뒤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상영관은 만석이었습니다. 할인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저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폭력을 보호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인은 놀랐습니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상영 후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용기를 냈나요? 할인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필요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고 살아남으려면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는 없습니다. 힘들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박수가 다시 울렸습니다. 할인은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름의 피해자 지원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작은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 모임에 6명이 왔습니다. 모두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할인은 그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을 뿐입니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무섭습니다. 신고하고 싶지만 그 이유가 두렵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두려움은 행동을 멈추게 하지만 행동은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정말 나아질까요? 나아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나아집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옆 사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6개의 손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인은 30살이 되었습니다. 모임은 이제 3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상담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조력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할인은 어머니와 남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행복해? 평온해요.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엄마도 그래.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할인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여름 할인은 다시 목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모임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바닷가에 섰습니다. 여기가 제가 자란 곳입니다. 예전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제 과거의 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과거를 용서할 수 있나요? 하리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저를 정의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을 적시고 물러갔습니다. 하리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부서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세워진 사람입니다. 해질녘 하리는 혼자 방파제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용기를 얻었어요. 하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말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하리는 그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산다. 그것은 다짐이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아리는 여전히 강북구 복지관에서 일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녀의 얼굴에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전국 15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리는 그저 옆에 앉아 듣습니다. 어머니 송명진은 복지관 상담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침묵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윤재현의 다큐멘터리는 여러 영화제를 돌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리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독자들의 감사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석 달에 한 번 편지가 옵니다. 하리는 읽지만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할인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할인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남산에 오르고 여름이 오면 바다를 찾아갑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할인이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조금씩. 부서진 것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처럼